기지개를 한번 켜실까요? 지금 좀 시간이 돼서 기지개를 한번 좀 이렇게 켜주시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막 결의에 차서 막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는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앞에 이런 인구 문제가 있고 이렇게 사회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애들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이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 교육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국가교육과정을 서로 비교합니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은 2015뿐만 아니라 2009 교육과정도 온갖 아름다운 말로 다 장식되어 있습니다. 창의, 융합, 전인적 인간 좋다는 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이런데 결과가 길러지지 않는 이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서 개선하는 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어떤 교육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한 단면을 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그거를 명문화되어 있는 국가교육과정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어느 학교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교실 현장을 보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나라의 대입 시험 문제를 펼쳐놓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입 시험 문제를 펼쳐놓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이제 대입 시험 A레벨입니다.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대선에서 루즈벨트가 왜 패했는가 써보는 겁니다.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히틀러의 대외 정책은 독일의 1차 대전 패배를 복수하고 싶은 원한에 기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동의하는가.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90분 동안에 10점짜리 하나랑 20점짜리 하나 두 개 써가지고 제출하는 게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이고요. 이거 채점 어떻게 하느냐? 썰전에 나오는 유시민 작가 수준의 논리력을 가지고 있으면 1등급입니다. 그런데 그럼 박형준 교수랑 유시민 작가가 반대 의견을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한쪽이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논리력 있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면 양쪽 다 만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독일의 아비투어가 대학 입시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거 제가 어떤 과목이냐면 영어, 외국어로서의 영어. 그러니까 모국어로서의 과목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어 같은 게 외국어로서의 영어잖아요.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 문제를 번역한 건데요.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교육부 장관을 인터뷰하려는 팀의 대변인으로 당신이 선발되었다. 학교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주고 있나? 라는 주제에 대해 인터뷰 질문 문안을 작성해 보십시오. 이게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영어 수능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십시오. 학교 폭력은 지난 몇 년 동안 증가해 왔다. 유력 일간지의 그 원인과 효과를 분석하는 신문 기사를 한번 써보십시오. 부모는 성인의 나이에 이른 자녀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로 관여할 권리 혹은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서 써보십시오. 어느 시험 문제도 객관식이 없고 어느 시험 문제도 문법을 묻지 않습니다.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워낙 유명한데요. 철학 말고 자연과학을 한번 볼까요? 현실이 수학 법칙에 따른다고 할 수 있는가? 생물학적 지식은 일체의 유기체를 기계로만 여기기를 요구하는가? 사회과학에서는 권리를 수호한다는 것과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같은 뜻인가? 이런 시험 보고서 대학 갑니다. 물론 바칼로레아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입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수능 시험이고 그리고 이런 게 내신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IGCSE라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입니다. 영국에서 개발된. 근데 거기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교육과정과 평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 시험인데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질문이 까뜩 나오고요. 개용무계 소설 백치하다다 질문이 한참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의 부정적인 측면과 무소유의 긍정적인 측면이 비교 분석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오. 모든 걸 내 말로 써야 됩니다. 이런 시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래 그게 알겠는데 그럼 네 말로 다시 표현해봐. 네 말로 뭐야? 이거를 내 생각으로 내 말로 그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거를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IGCSE 또 다른 시험 문제.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친구들이 장난으로 내 눈을 가리고 어떤 곳으로 나를 데려갑니다. 촉각, 후각, 미각, 청각 등을 통한 느낌을 사용해서 그곳이 어떤 장소인지 묘사해 보십시오.
영국에서 개발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던 시험 문제입니다. IB는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약자인데 대입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교육과정과 시험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시험입니다. 시간은 문학 작품의 중요한 주제이다. 시간은 미래를 위한 희망, 잃어버린 것, 슬픔, 추억의 중요성 등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공부했던 작품 중에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논하는 겁니다. 문학 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돌아가면서 한번 의견 얘기해보자, 이런 종류의 그런 수업으로는 2시간을 쓸 수 있는 논리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 근육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저희 큰애가 랑 둘째랑 제가 애가 둘인데요. 둘째가 이제 작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음 그림을 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색의 혼합은, 색이 없지 않습니까? 피카소가 와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가 다니는 학교는 사교육 1번지는 아니어도 2번지 정도는 되는 아주 내신이 치열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이 미술의 평균이 88점이었어요. 전교 평균이. 다 프린트물을 보고 외워서 시험을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이 2개를 보고 알 수 있는 명도와 채도의 변화는 무엇인가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IGCSE라는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미술 시험이 있습니다. 표준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처럼 보는 날이 있습니다. 미술 시험은 그 시험 보는 날보다 몇 달 앞에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헤어드라이어, 변하는 시간들, 직장에서, 은폐, 당황하다. 이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골라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있는 미술 시간에 학생들은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주제를 선택했는지, 왜 선택했는지, 그걸 어떻게 아티스틱하게 표현할지, 그리고 그거를 어떤 매체로 할지, 수채화, 유화, 만들기, 판화 등등 어떤 걸로 할지를 결정하고 그걸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제출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어떠한 암기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IGCSE 평가인데요. 이게 시험인데요. 학생이 다빈치 노트에 보니까 이렇게 태아에 대한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이 다빈치 노트를 보고 태아라는 테마를 꺼내고 태아를 찰흙으로 만들어보고 태아를 만드는 과정도 사진을 찍고 이 뒤에 붉은색의 벽은 전부 다 자궁의 벽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낙태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빈치 노트에서부터 낙태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최대한 아티스틱하게 표현하는 전 과정을 기록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표준화된 시험이에요. 과학 시험 볼까요? 수능 시험입니다. 생물인데요. 새의 노랫소리 발달 과정을 서술하시오. 역사 수능 시험입니다.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가지 이상의 전쟁 사례를 들고 이에 대한 의견을 90분 동안 쓰는 겁니다. 국정교과서, 거민정 교과서가 가지고 전 국민이 싸움을 붙었을 때 국정은 전부 다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민정은 선으로 프레임화해서 싸울 때 저는 거민정이 과연 선이냐 이런 종류의 메시지 칼럼을 썼다가 그날 몰매를 받았습니다. 거민정을 선택을 한들 우리나라는 8개이고 80개든 800개든 모든 거민정을 비교 분석하면서 배우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거민정을 선택하든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그 거민정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외워야지만 학교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아이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삼포회란, 정유재란, 다음 중 시대순에 알맞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다 읊어내도 그런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 합의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외국어 IB 외국어 시험입니다. 외국어 시험은 영어를 제가 번역했는데요. 영어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 시험이에요. 무슨 파티를 개최합니다.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이 어떤 의상을 선택했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기술하는 이메일을 쓰십시오. 블로그 글을 쓰십시오. 페이스북 메시지를 써보십시오.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보십시오가 수능이고요. 말해보십시오가 내신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문법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저희 둘째가 작년에 시험 본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영어입니다. 풀어보실까요? 만약 네가 덜 먹고 싶다면 파란색을 사용해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했어요.
네가 좀 더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해. 근데 그 운동이라는 단어에 exercise는 사용하지 마. 그리고 총 11단어로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총 11단어로 표현을 하려고 봤는데 참고로 저희 둘째는 아들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 뒤에 보니까 문제 풀으려고 했더니 2개 모두 작성 시 빵점 처리. 근데 하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걸 하면 빵점 받을까 봐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앞에 거는 3점짜리 문제고 뒤에 거는 5점짜리 문제여서 앞에 걸 맞은 사람은 무조건 마이너스 2점.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탈락.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내냐고요? 학교 교사들은 수준별 평가라고 해요. 근데 왜 이런 문제를 트릭을 거느냐? 정상적인 문제에서 애들이 잘 안 틀립니다. 이런 이상한 문제에서 애들이 틀려요. 그럼 이런 이상한 문제에서 변별이 되고요. 이런 이상한 문제에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여파가 생기냐면 그 학교 인근에 A 중학교 내신반, B 고등학교 내신반 그 학원들이 생겨요. 그 내신반에서 이런 문제에 최적화되게 애들을 밤 12시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이거를 옥스퍼드 영문과하고 미국에서 15년 동안 교수하신 분한테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막 하더니 손가락을 세면서 13단어가 나오는데 15단어가 나오면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11단어로 쓰면 영어를 잘한다라고 인식하는 거냐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말 하잖아요. 한국말을 잘한다는 게 몇 단어로 한국말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중학교 문제집을 보니까요. 이렇게 몇 단어로 영작하시오의 문제가 도배가 돼 있습니다. 뭐 생물 시험 문제, 수능 시험 문제, 뭐 무슨 가설을 검증해 보시오, 이유를 제안해 보시오. 이게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IB에서. IB 중학교 시험 문제의 평가 기준을 보시면요. 전체 100점 만점 중에요. 4분의 1, 그러니까 딱 25%까지만 이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숙지를 했느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머의 생각. 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적인 꺼내는 그런 걸 평가하는 게 B, C, D 75%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25%의 평가를 100%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패러다임을 보시면요. 이게 영국의 A레벨,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미국의 APSAT, ACT,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는 국적이 없죠. 그다음에 한국의 수능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형태가 이게 다 수능입니다. 전과목 논술, 그다음에 선다형 플러스 서술형, 그다음에 전과목 논술. 한국만 전과목 객관식입니다. 채점자가 전부 다 교사, 기계, 교사 이렇게 되는데 한국만 100% 기계입니다. 산출은 다 절대평가. 한국만 상대평가입니다. 내신이 다 100% 논술 플러스 수행, 논술 수행. 한국만 객관식 상대평가 플러스 수행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입학 시험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내신을 적절히 반영을 합니다. 한국은 입시 없이 내신만으로 가는 전형이 있고 내신 없이 입시만으로 가는 전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터 시기, 대량으로 탈락이 언제 되느냐. 입학 시에도 되지만 독일하고 프랑스는 재학 중에 엄청나게 많이 되고요. 영국하고 미국도 재학 중에 엄청나게 많이 탈락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입학 때만 대량으로 탈락을 하고 일단 입학을 하면 그 다음은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패러다임으로 보면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꺼내는 교육인데 한국만 집어넣는 교육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IB 학생들에게 수능 시험을 한번 봐보게 했고요.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IB를 한번 봐보게 했습니다.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이 IB를 봤을 때 IB를 보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봤을 때 혹여 시험을 잘 못 보면 실력이 모자라서 그럴 것이다라는 개인 변수가 들어갈 걸 우려해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홍콩대 등 이미 서울대보다 랭킹 높은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 중심으로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한 명도 1등급이 없었어요. 캠브리지 공대도 대한민국 수능에서 반타작 받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캠브리지 공대가 수학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한국 수능 학생들에게 IB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한국 수능 보는 애들한테는 충남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내신 상중하로 나눠서 100명을 시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진로교사 선생님들이 인솔을 해서 각 학교에서 애들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 우리 애들은 이런 시험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 잘 것 같은데 꼭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냐고 진로교사 선생님들은 불만이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한 명도 잔해 없고 시간 더 달라고 하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애들한테 어땠냐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신선했어요, 새로웠어요, 낯설었어요,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재미있었어요. 왜 재미있느냐 물었더니 틀리든 맞든 어쨌든 제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내 생각은 물어봐 주지 않아요. 교과서의 생각, 저자의 생각, 교사의 생각이 중요하지.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우리나라에도 논술이 있잖아, 그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의 얘기가 한국의 논술은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자의 기대를 예측해서 써야만 하는 사실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객관식일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랬더니 학생들 얘기가 일단 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책을 안 읽어? 우리도 독서를 하잖아. 그랬더니 한국의 독서는 원전을 읽으면 안 된답니다. 요약본과 발췌본을 읽고 빨리 줄거리를 파악해서 글자 수에 맞춰서 짜깁기해서 독서록에 써서 생기비 올리는 게 독서의 목적이랍니다. 이런 교육을 하면 사교육이 폭발할 것 같다는 어른들의 우려가 있어.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더니 학생들의 얘기가 적어도 쪽집게 고의 과외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단순 반복 문제풀이, 학습지와 학원은 없어지겠죠. 학원이 변종을 하더라도 생각을 꺼내는 쪽으로 바뀌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석차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뒤집어질 것 같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매경에서 작년 6월 26일 날 우리나라 1등급 해봤더니 이런 창의력 테스트에서는 7등급을 하더라. 내신 상위권이 무더기 낙제점이라는 이런 보도를 3면에 걸쳐서 기획으로 했습니다. 이게 그 실험인데요. 상중하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상중하에서 상에 상도 있어요. 그러나 하도 있다는 거고요. 하에 하도 있는데 상도 있습니다. 여기에 상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잘한다고 내신 수능 이런 데서 1등급이라고 잘하는 애들이 사실상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5등급, 6등급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낙오되고 있는 애들이 사실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김연아나 박태환 같은 원석 같은 그런 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소중한 애들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하는 학생들에게 전 과목이 논서술인데 채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한 번이라도 이의를 제기해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학생들 얘기가 IB 같은 경우는 내신도 부풀리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몇몇 샘플 과제를 본부에서 평가해서 이 선생님이 부풀리기를 했으면 그 학교 전체의 내신을 다 깎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신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차단해줘서 교사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 이런 교육은 좀 공부 좀 하는 애들한테는 가능하지 성적이 낮은 아이들한테는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교육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성적에 따라서 이런 교육이 가능한 사람이 다를 것 같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울먹울먹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성적이 낮다고 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는 단지 한국에서의 성적의 잣대로 성적이 낮다고 그 기회조차 박탈당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교육에 적용 가능한가? 전과목 논서술에 꺼내는 교육. 지금 아까 보신 저 나라들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누적적으로 몇십 년 동안 전과목 논서술을 채점의 공정성 문제없이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이란 물 만난 물고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 만난 물고기는 바닷물에 사는 애는 강물에 잘 못 삽니다. 물 만난 물고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꺼내는 교육,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 문제 해결력을 넘어서 문제 발굴력을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지식 소비자를 넘어서 지식 생산자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현존하는 직업, 취업 이거 다 없어진대잖아요. 알파고 나왔을 때 45% 직업 없어진다 그랬는데 작년에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미래학자들이 80% 없어진다고 합니다. 곧 없어질 직업 취업 준비가 아니라 미래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비슷한 주입식을 한 일본의 교육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2013년 이게 문부과학성 자료입니다. 문부과학성은 교육 재건을 국가의 교육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재건, 미래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방송에 나가면 참 큰일 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12월에 집권을 하고 2013년 1월 24일 날, 즉 집권하자마자 바로 국가교육 재건 실행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건 실행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0년, 그러니까 7년 후에 수능을 폐지하겠다는 걸 선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수능으로 바꾸겠다는 걸 선언합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그런 완전히 전과목 논서를 꺼내는 교육을 공교육에 공짜로 도입을 하겠다는 걸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게 누구의 생각인지 처음에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제가 이걸 2016년 3월에 매경 기사로 처음 국내에 이제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취재를 하면서 누구의 생각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따져서 봤습니다. 당시의 교육부 장관인 시모무라 학부분을 막 취재를 하려고 했더니 그 뒤에 이거의 근본적인 의지는 아베 신조의 의지였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걸 했냐 알아봤더니 근대화의 물결이 이렇게 쓰나미로 다가오고 있을 때 구한말에 그때 메이지 유신을 아시아 최초로 하고 그러고 나서 한 세기 이상 아시아를 선점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또다시 신메이지 유신을 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아베 신조의 의지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 또 당할까? 그런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게 설득을 시켰냐면 신메이지 유신 4차 산업혁명 이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설득시킨 논리는 경제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도 수천만 원씩 학비를 내는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에서만 운영되던 이 꺼내는 교육 커리큘럼을 국가가 나서서 전체 자국어로 바꿔서 공짜로 공립학교에 배포를 하겠다. 그럼으로써 경제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고리를 해소하겠다. 이게 국민들을 설득한 논리였습니다. 작년에 이 IB 글로벌 컨퍼런스가 요코하마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초빙 교수로 살아본 적도 있고 일본에 있는 수많은 교육 관련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왕실에서 나와서 축사를 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일개 교육과정 학회에 왕실에서 나와서 축사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얼마나 교육혁명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왕실에서 나와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아키시노 왕자래요.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이때 처음 보고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아키시노 왕자라는 분이 1,500명 앞에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부 이렇게 정치인들이 쭉 그 뒤를 이어서 축사를 합니다. 저는 이런 그 IB 학교 같은 꺼내는 학교를 200개를 공립학교에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보고서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게 정말 좋은 거였으면 왜 200개 밖에 안 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기절을 했습니다. 저는 200개씩이나라는 걸로 봤거든요. 임진왜란 전에 선조가 2명을 일본에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 와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자의 얘기를 선조는 듣고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저는 200개 밖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200개씩이나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개도 없는 우리 공교육과 200개가 2,000개, 2만 개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위정자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국은 교육의 봄 우리 그 10년 플랜 팀이 의지를 가지고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걸 200개 밖에라고 보는 그런 아니한 생각에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대화가 돼도 사실은 늦게 해서 나라를 잃었던 구한말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